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였어요. 가슴과 복부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온몸은 이미 피범벅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던 한 소년이 신고합니다. 그는 인근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하던 15살의 중학생이었어요. 소년은 택시에서 누군가 싸우는 걸 봤다고 말했고 피 묻은 칼을 든 남자가 도망쳤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날 그 소년을 살인범으로 체포했어요.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현장을 떠났지만 끝내 잡히지 않았고 현장을 신고한 사람만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한 사건은 수많은 오류와 침묵, 누군가의 포기로 인해 무고한 인생 하나를 무너뜨리게 되죠. 오늘은 진범이 아닌 사람이 범인이 되었던 그 믿기 어려운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거리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남성은 유씨, 당시 나이 42살에 익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었습니다. 유씨는 그날도 새벽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밤에는 손님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새벽에는 술자리를 마친 승객들이 가끔 있었죠. 그 역시 그런 평범한 새벽을 달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택시는 약촌 오거리에 멈춰 있었고 곧이어 유씨는 12군데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됩니다. 가슴과 옆구리, 복부. 흉기는 치명적인 곳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고 유씨는 폐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최군,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하던 소년이었죠. 새벽에 주문받은 커피를 들고 약촌 오거리를 지나던 중 우연히 택시 안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피 묻은 칼을 들고 택시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는 모습도 봤다고 했어요. 최근은 경찰에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도망쳤다고 진술합니다. 자신이 본 그대로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는 그저 목격자이자 신고자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를 문제 삼아 소년을 용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술이 조금씩 다르냐? 도망쳤다면서 왜 쫓아가지 않았냐? 왜 그렇게 빨리 신고했냐? 질문은 점점 강압으로 바뀌었고 몇 차례 반복되는 조사 끝에 경찰은 소년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 살인 혐의를 씌웠어요. 신고자였던 아이는 불과 하루 만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가 본 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가 한 건 경찰에 신고를 한 것뿐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제부터 경찰은 목격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 소년을 피의자로 지목하더니 진범이 도망쳤다는 진술을 신뢰하기는커녕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최군은 겨우 15살이었어요. 그 나이에 경찰서를 들락날락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었을 텐데 그는 곧 경찰서 유치장에 장시간 감금됐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집에 가지도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네가 했다고만 하면 집에 보낼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너 나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경찰은 진범을 잡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건 해결에 쫓기고 있었고 현장을 지나가던 소년이 자백했다는 편리한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도 있었습니다. 살인범이냐는 질문이 반복됐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아이는 결국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죽인 건가요? 그 말 한마디가 경찰에게는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다고 기록했고 조서는 그렇게 완성됐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군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은 그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조차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는 게 낫다는 식이었죠. 변호사는 최군에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어. 10년이면 금방 지나갈 거야. 그 말 앞에 15살 소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그때도 그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2심에서 형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5년을 감형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그 반성이라는 말조차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자백, 강요된 반성, 그리고 강요된 형벌.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말은 계속 무시당했고 자백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무고하게 10년형을 확정받았어요. 그는 진짜 범인을 직접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철창 너머에서 보낸 청소년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최군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소년원도 아닌 교도소로 보내졌어요. 교복을 입고 있어야 할 나이에 그는 수의를 입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백 하나 없이, 어떤 명확한 물증도 없이 단지 경찰의 결론과 변호인의 권유만으로 결정된 10년이라는 시간.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애썼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 거라면 버텨야지.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는 감옥에서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넘겼습니다. 바깥의 친구들은 군대를 가고 대학에 가고 사랑을 시작하고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단 하루도 하늘을 마음껏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출소한 뒤에 그를 기다리던 건 자유도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사람들은 그럼 왜 10년을 살았냐는 질문만 던졌습니다. 사회는 그를 이미 살인자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은 살인을 인정했고 그 대가로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그는 재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다시 공부했고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시련이 닥칩니다. 근로복지공단.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유씨가 산재로 인정이 돼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됐고 그 비용을 살인범에게 구상하겠다며 1억 4천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최군은 소송 서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진짜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가 될 생각도 없었고 가해자라는 자격조차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세상은 또 나에게 가해자의 몫을 내밀더라고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만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걸. 누명을 벗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그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갇힌 사람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재심을 준비하던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2013년 3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약초 노거리 살인사건이 방영됩니다. 제보자는 익산교도소에서 복역했던 한 수감자.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같은 방에 있었던 김씨라는 수감자가 예전에 택시기사를 죽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날짜, 장소, 범행도구, 도주 경로까지 소름 끼칠 만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그는 사실 최군이 복역하던 그 시기 또 다른 범죄로 익산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김씨의 자백은 이미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2003년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은 김씨를 불러 약초 노거리 살인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불기소 무혐의 처분.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신빙성 부족이라며 묻어버렸고 검찰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말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박준영 변호사. 그는 이 사건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확신했고 2015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검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며 재심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 역시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재심을 위한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이 돼버렸죠. 진범은 나타났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법의 문 앞에서 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억울함을 함께 외쳐주는 변호인과 방송 이후 달라진 여론,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본인의 용기. 모든 조각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군이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9개월,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고인 최군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결과였다고. 15살이었던 소년이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하고 인정만 하면 집에 보낼게 라는 말에 속아서 하지도 않은 살인을 자백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재심재판부는 과거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했고 기존 판결이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검찰도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최군은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6년. 거짓 자백 하나는 단 10분도 안 돼 받아냈지만 그 거짓을 바로잡는 데엔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최군은 감옥에서 10년을 버텨야 했고 출소한 뒤에도 살인자라는 시선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짜 범인은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지만 그 대가는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 약촌호 거리. 그 시간의 거리엔 택시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김 씨라는 19살의 청년이 타고 있었죠. 그는 택시에 무임승차했어요.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걸 문제 삼는 택시기사 유 씨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김 씨는 흉기를 꺼내들었어요. 순식간에 유 씨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총 12번. 그의 몸에는 12개의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유 씨는 차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비틀거리며 몇 발자국을 옮겼지만 곧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진 곳이 바로 약촌 오거리였어요. 김 씨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피 묻은 옷 그대로 근처의 모텔로 들어가 하룻밤을 잤죠. 체크인을 할 때 그의 옷엔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익산을 떠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장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한 번쯤 이름이 오르긴 했던 거죠. 하지만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7년, 김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최군이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익산교도소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고 그때 김 씨는 다른 수감자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거야. 걘 진짜 아니었어. 그 증언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됐고 2013년 방송을 통해 세상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경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그 자백은 예전 수사 과정에서도 한번 들어본 내용이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에 이르러서야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2018년 3월 27일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범은 17년 전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죄는 단순한 살인에 그치지 않는다. 17년 전 진짜 범인은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야 했던 경찰은 도망간 사람이 아닌 도움을 청했던 소년을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왜 경찰은 거짓말 같은 자백 하나에만 의존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백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이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최군은 결국 스스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세상 대부분이 등을 돌렸을 때도 그는 이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낸 10년의 시간을 누구도 되돌려줄 순 없지만 우리는 그 10년을, 아니 16년을 기억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 씨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 새벽은 수많은 하루 중 하루일 뿐이었어요. 유 씨는 마지막까지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졌고 다신 일어나지 못했죠. 그의 가족은 아무 준비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고 새벽까지 차를 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